참 아버지 노릇, 자식 노릇, 그죠? 또 가장 노릇, 또 며느리 노릇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특히 이게 올달에. 네. 저도 지금 청첩장을 한 8장 받았나요? 지금? 네. 3장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우리 역할을 기쁘게 기왕해야 된다는 거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남한테도 봉사하는데, 그렇죠? 우리 피부치들한테, 우리 혈육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네, 여러분 공덕을 쌓으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좀 이상하죠. 진짜 요즘 부처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 또 이 남북 회담 이후에 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는 요즘 밤마다 그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뭐라 그럴까요? 그 역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왜곡시켜 왔던 한 축이, 그 축이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와장창 하면서. 또 그걸 또 막으려고 또 기를 쓰고 있는 사람, 용 쓰고 있는 사람들의 뭐라 그러나요? 힘쓰는 소리?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안 통해요. 그죠? 안보 파리도 안 통하고, 색깔론도 안 통하고, 경제 위기론도 안 통하고. 이게 다 안 통하니까 이제 오직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드루킹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냐하면 이제 민심이 깨어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민심이 한번 깨어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민심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있었는데, 작년 그 촛불 집회로 인해서,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했거든요. 이제부터 눈을 뜨겠다. 이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그 역사가 쓰여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시민들의 힘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할 일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 그 위원장도 이 핵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번에 진짜 망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전쟁, 사실은 6.25 이후에 한반도의 가장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보수 측에서 안보 파리를 해오다 보니 거기에 그냥 거기에 내성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6.25 이후에 가장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던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평화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이거 가다간 진짜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도 변하잖아요.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세상이 변하니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여지니까 그들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아요. 보면 참 답답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게 보면 요즘 이 태극기 집회, 애국 집회, 그쪽에 관심 많은 분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가 여러 분 있어요. 거기서 지금 오고 가는 내용들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한테 보내줘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다는, 이걸 좀 보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 참 허무맹랑하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 근데 그런 걸 믿어요. 언론을 믿을 수가 없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세대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수밖에 없죠.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천재지변도 문바들 탓이다, 문재인 탓이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요. 얼마 전에 그 광주 그 폭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온 국민이 분노해가지고 청와대에 막 근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그 행동대장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예전엔 그게 먹혔죠. 네, 그런 게 먹혔죠. 빨갱이 프레임 씌우고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안 통하거든요. 근데 더 애석한 건 뭐냐면 그런 가짜뉴스의 진원지이자 최대의 그런 가짜뉴스들을 전파하는 매체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기성 보수교단들이에요. 보수교회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막 그런 게 그냥 가까워서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부교재로 삼아서 성경의 텍스트고 부교재로 삼아서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비단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생각이 앞서간다는 것, 어떤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 정신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그 생각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훈련들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통제되어 있고 어떤 규범적이고 그렇죠. 그런 구조 또 해방 이후에도 어떤 이념적인 구도 속에서 그리고 또 특히 기독교가 저질러온 잘못이 있죠. 사람들의 생각을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항상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가 기득권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했죠. 그만큼 위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이라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건 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형상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도 했지만 그 형상이라는 것이 뭘까? 그 이미지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을 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속성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생각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우리의 생각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을 계속 우리는 축소해왔고 억눌러왔고 통제해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 현실화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앞서간 누군가가 생각한 것이 현실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점을 우리는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저는 제가 사는 삶이 저의 생각에 의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굉장히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는 내가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좀 덜 억울해지더라고요. 뭐 잘못되더라도 덜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50% 정도는 내 생각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 절반이 지금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물론 아직은 절반이지만 저는 꾸준히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러죠. 진정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우리의 생각의 자유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해방시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생각을 통제하는 진리라는 것은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뭐 파괴가 되고 뭐 흔들리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된다고 하면 그건 애초부터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진리로 강요되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죠? 북한에서 주체사상 강요하듯이 똑같은 거죠. 그죠? 남한에서 빨갱이 인형 강요하고 상업화 인형 강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획득되어지는 진리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진리로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게 진정한 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생각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많이 봤는데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책이 이 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그 주제로 몇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뇌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의하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예전에는 4, 5세가 되면 이미 다 끝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능적인 측면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뇌가 갖고 있는 뭐 하는 그 가능성에 의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뇌는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 요즘 우리 저기 집사람이 열심히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100세 시대의 충격. 이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웬만하면 100세 삽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근데 우리는 60이면 은퇴하고 나머지 몇 세를 살든지 간에 20, 30년 연금 갖고 살고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세 시대입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이 은퇴, 노후 그런 프레임을 갖고는 안 돼요.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제 그런 은퇴 노후의 삶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평생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일해야.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우리는 쉼에서 즐거움을 찾잖아요. 근데 이 쉼이라는 것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그게 참 달콤하고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지만은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또 지옥이 없습니다. 저희 애기 엄마가 그러시면 집에서 몇 개월 쉬더니 이제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막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랬는데 나가서 일하니까 막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돈을 벌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죠? 어떤 뭔가 자기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거, 자기의 세계를 만든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저는 창세기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몇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이, 이 말씀, 이 기록이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붙인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끌고 와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이건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걸 보셨다. 저는 이것이 바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사랑 아담은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그가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또 오늘 주제에 어떻게 추상화했는지, 그걸 어떻게 패턴화하고 그걸 어떻게 언어화했고, 그 모든 과정을 이 한마디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왜요? 그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천지만물의 그 이름은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이 뭐예요? 참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죠?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응? 그 본질이 뭔지. 그죠? 그리고 또 그 이름 속에는 뭐예요? 관계성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먹는 건지, 그죠? 네. 위험한 건지, 나타나면 도망가야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성. 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 붙여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붙일 때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고민 고민해서 좋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가 이름값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저는 오늘 추상화라는 그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추상하다. 우리는 보통 추상화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해. 복잡하다. 저게 무슨 얘기지? 야, 너무 추상적이야. 이건 뭔가 애매모호하고 알 듯 모를 듯 뭐 그런 우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추상화라는 그 용어가 쓰여지는 범위 속에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추상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상화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추상화에 가장 가까운 이름 뭘 것 같아요? 추상. 한문으로 하면은 추측한다. 뭘 추측해? 코끼리를 추측한다는 얘기예요. 코끼리 상자예요, 여러분. 그게. 그거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중국에도 코끼리가 살았대요. 은나라, 상나라 막 이럴 때. 왜냐면 날씨가 따뜻했으니까. 네. 실제로 왜냐하면 이 한자가 코끼리 상자가 중국 사람들이 코끼리 상자를 만든 것은 고대 중국에 코끼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남방 쪽에. 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이제 더 이상 중국 땅에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국과 인도가 교류를 하는데 중국 땅에는 없는 코끼리가 인도에는 아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어떤 모양인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다리는 뭐 통나무 같고 뭐 코가 뭐 이렇게 길고 뭐 몸짓은 무슨 성문만 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코끼리를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도를 가려면 여러분 그 엄청난 그
그 산이 있잖아요. 지금 그 네팔 쪽에 그걸 넘어야 되고 코끼리가 추운데 어떻게 넘어올 수 있습니까? 배로 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인도로 몰래 가가지고요. 중사람들은 상하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내려가서 코끼리의 뼈를 갖다가 다 코끼리의 뼈를 갖고 온 거예요.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맞춰본 거예요. 그게 추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시초입니다. 코끼리의 뼈를 맞춰서 코끼리를 추측해내는 거예요. 그게 추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추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구체화시키는 거고 추상화의 가장 가까운 말은 단순.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반대죠. 자,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합니다. 관찰이 우리 생각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관찰해요. 아담도 관찰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관찰했겠죠. 자, 이 관찰을 했을 때 그 관찰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느낌이 오고, 그죠? 어떤 경험이 오고, 어떤 직관이 오고,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거. 그것을 수집하고, 그것을 모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형상화. 이거를 형상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상화도요, 아직은 모호해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이미지와 느낌 뭐 이런 건 와요. 또 이 형상화를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느꼈던 거, 내가 깨달았던 거, 내가 그 순간에 얻었던 그 영감들,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내가 그걸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죠? 그런 형태, 그런 형태를 하는 게, 그런 이미지화를 하는 것이 형상화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빈치나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은 막 그거를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 습작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어때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순간이 이제 지나가 버리면은 그때 받았던 것이 잘 떠오르지 않아. 내가 그때 이걸 보고 뭔가를 느꼈는데 이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무언가 그것을 형상화시키고 이미지화시켜서 내가 그걸 기록에 남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펼치는 순간 맞아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의 기록 매체들이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쉽잖아요. 스마트폰 한 대면 다 해결되잖아요. 기록도 하죠. 녹음도 할 수 있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그 느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보면 어느 정도. 그리고 뭔가 내가 여기서 느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애매모호해요. 그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이 형상화된 걸 누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아직도 주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신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글쎄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김박상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남한테 그런 걸 오픈하잖아요. 여러분 상처받기 십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다가 맨날 애기의 소리밖에 듣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와. 농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게 뭐냐? 추상화예요. 이게 추상화. 형상화는 아직까지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추상화는 뭐예요? 나의 현실 속에서. 왜요? 코끼리 뼈를 갖고 와가지고 직접 코끼리 뼈를 맞추는 것이 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상. 네.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제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추상이에요. 이게 추상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 관찰을 통해서 형상화할 때까지는 뭐예요? 나의 머릿속에 나의 마음속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추상은 뭐냐?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현실 속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이 어렵다고 하죠? 그 말이 말이에요. 실천이 어렵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대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차이나를 지금 우리 중국과 고대 중국을 동일한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원이라는 곳은, 그죠? 지금 중국 본토는 수많은 민족들이 전쟁을 치렀고 역사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누가 그 중원을 차지하느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과 고대 중국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 뭐 중화사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중국의 그 뭐예요? 대륙 굴기. 그래서 뭐 중국이 뭐 이렇게 세상을 세계를 제패하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중국과 고대 중국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상, 고대 중국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네. 중국이라는 것은요, 중국의 그 고대 사상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나라, 그죠? 네. 그들에 의해서 축적되어 온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참여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우리는 유교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양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불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이라는 그 땅, 그 공간 속에서, 그 시공간 속에서. 엄청난 엄청난 사상들이 쏟아져나왔죠. 그럴 수 있었던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문자 체계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자. 한자는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뭐예요? 상형 문자 또는 성형 문자. 예. 예. 유일한. 그러니까 글자 자체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추상화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그 무협소설 한번 보세요. 중국 영화 한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응? SF도 그런 SF도 아니에요. 그죠? 대단합니다. 네. 그들은 이 엄청난 이 상상력이 있었어요. 그런 상상력이 어디서 왔느냐? 문자에서 온 거예요. 문자에서. 사람 인자도 보세요. 이 한 글자에 뭐가 있어요? 네? 이 한 글자에 사람이 뭔지에 대한 의미가 다 있어요. 더 정확하게 해서 인간, 그죠? 그죠? 간자의 가운데 뭐가 들어가죠? 그 해일자. 네? 해일자. 해일자? 해일자. 날일 아니에요? 날일? 네. 이게 날일. 해일이 하는 거나 갑자기 내가 해일이 뭐지? 네. 자, 이게 무슨 간자예요? 뭐냐면 네? 이 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 뜨고 지는 그 사이. 네, 그죠? 사이예요. 여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
의미가 있어요.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 이상.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사회를 이루어서, 사회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2명이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에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호칭이 아니에요. 그죠? 영어로 people은요, 휴먼은요,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의미를 가진 문자예요. 글자 자체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추상화예요. 내가 무언가,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이미지, 어떤 영감,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것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상화를 보면요, 여러분 복잡한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에요. 그 추상화가 그려내고 있는 그 대상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미지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을 딱 잡아서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요, 어린아이 시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면 딱 들어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눈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데, 애들은요, 여러분 피카소가 위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대번에 피카소가 뭘 그려냈는지 안 돼요. 어른들은 모르는데. 그렇대요. 네. 그게 뭘까? 네.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이죠. 그걸 되찾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저는 제 이름에도 있지만 이 선자가요, 또 참 재밌어요.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선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양이잖아요, 양. 그죠? 양이에요. 양을 그린 거예요. 근데 양이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을 어떻게 해요? 재단에다 놓고 양을 바치는 거예요. 양을 하늘에 바치고. 이게 종교의식이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 재물을 바치고 하늘에 비는 행위죠.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게 왜 선한 거냐? 하늘 앞에는, 절대자 앞에 인간은 뭐예요? 나 자신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걸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양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이 글자 하나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추상화예요, 여러분. 중국 문자는 추상화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자를 재미로 가르치세요. 막 억지로 가르치지 마시고. 저는 예전에 한자, 중고등학교 때요, 일주일에 한자를 20개씩 외워야 했어요. 영어 단어 20개, 한자 20개. 정말 지긋지긋했죠. 그런데 이제 머리에 이제 철들고 나서 스스로 한자가 재밌어요. 한자 공부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풀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우리는 뭐냐?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미만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의미가 다중적인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불편해요. 이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 의미야. 이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추상화는요, 여러분 뭐예요? 복잡한 아직 애매모호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현실로 끌어내는 거라고 했죠. 근데 현실로 끌어내는 이 순간 우리는 이게 완전해야 되고 고정적이어야 되고 이게 불변한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간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니까 동쪽 성문에서 서쪽 성문이 있는데 동쪽 성문에서 해가 떠올라가지고 서쪽 성문으로 지는 이 과정, 시간 그리고 이 공간을 형성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어느 책에 보니까 이 간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데요? 이런다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정작 중국인들 당사자들한테는요 그게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아무도 그것도 포함해서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남북한 비핵화를 놓고 그 용어를 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는 이건데, 근데 그 비핵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도 맨날 바뀌어요. 그죠? 그러다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중국이 원하는 비핵화, 정작 북한 당사자가 말하는 비핵화, 이 비핵화가 다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뭐 한국에서 비핵화를 얘기하는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얘기가 다 달라요. 아무튼 그거 한국의 비핵화, 미국의 비핵화, 중국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다 다르다. 그게 아니라 다중적 의미로서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적용의 범위와 그 조약의 그 조약이 유효한 영역이 어디까지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서양 사람들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안 봅니다. 중국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북한도 마찬가지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이 비핵화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냐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게 그거거든요. 노예들이, 하인들이 주인한테 야, 이건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거야만 해.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또 산업화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뭐든지 이게 나사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 그 세계관, 그 인식, 그 사고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직도 그 세계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해결해주는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집권하고 자기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그게 표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공부하다가. 제가, 독일어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를 빨리 배우고 싶은데 중학교 때는 제2외국어를 가르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좀 식상했어요. 그 당시에 AFKN도 나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신선한 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독일어 책들을 좀 대학 다닐 때 보던 책들을 뒀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흥미롭게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들어가면 제2외국어 할 줄 알았거든요. 입학을 딱 했는데 영어밖에 안 가르쳐. 그래서 독일어 책을 제가 봤는데 독일어는 발음 체계가 다르잖아요. 영어로 독일은 뭡니까, 여러분? 네? 저먼이잖아요. 독일어는 뭡니까? 네? 도이치. 또는 뭐라고 그래요? 저먼이 영어를 뭐라고 읽어요? 게르만이라고 읽잖아요. 게르만. 누가 만년필을 중학교 입학할 때 만년필을 선물했어요. 그 만년필이 그 당시에 독일 만년필이었어요.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중학생들 다 갖고 다녔어요. 로텍스인가? 이렇게 다이얼 돌려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선물 받았어요. 근데 뒤에 거기에 이제 정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만년필을 이게 정원이네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걸 게르만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아 중학생이 제대로 읽지도 못하냐. 게르만이도 맞아요. 무식한 놈은. 당연한 건 저희 어머니는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전공하셔서 독일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바락바락 우겼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사전을 딱 들이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어린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근데 가끔 제가 보니까 저도 애들한테 그런 비슷한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모른다고 그러면 될걸. 그러냐? 나도 몰랐다.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 되지. 아니야, 임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죠? 유교적인 또 부모의 잘못된 권위의식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것도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추상화라는 것은요, 바로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능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상화, 추상화. 그러면 이 추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 부교재 텍스트에 나와 있는 책 내용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추상화라는 것은 단순한 것을 복잡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게 추상화예요, 여러분. 형상화, 2단계에 있는, 형상의 단계에 있는, 복잡해요. 애매모호해요. 이거를 구체화, 단순화시키는 게 추상화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추상적이야. 이런 말 쓰면은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은 너무 뜬구름 얘기만 해. 애매모호해.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그게 바른 말이 아니에요. 추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참 구체적이야. 복잡한 걸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의미로 쓰여져야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잡한 체계에서 아주 복잡한 체계에서 모든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핵심적인 의미만 남겨놓는 것이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 단계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언어화가 안 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단계인데, 이것에서 모든 변수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추상화다. 추상.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사물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물의 새로운 본질을, 새로운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신약 개발 과정 속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예요? 우연한 발견들. 그죠? 그리고 부작용이 오히려 본래 의도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고, 이런 거죠. 네. 그런 것이 뭐예요? 이 과정에 속할 수 있는 것들. 이 과정. 어저께 제가 TV를 봤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이 원래 간판 업을 하던 사람인데 부도도 나고 뭐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간판업을 하다 보니까 그죠? 카페차 있잖아요. 그 간판 다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싸게 하니까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카페차를 꾸며달라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캠핑카까지 하게 됐고, 지금은 그걸로 연간 뭐 수십억 버는 서민 가구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간판을 만드는 거하고 캠핑카를 만드는 원리하고 다르지가 않대요. 근데 매칭이 안 돼, 사람들은, 보통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매칭을 시켰어.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는지 스케치하는 거, 도면 그린 거 이렇게 봤는데 다 2단계야.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간판업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캠핑카, 또는 이렇게 그 카페차 이런 거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그걸 구체화시켰어요. 추상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성했다. 여러분,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 다 이 과정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원리예요, 여러분.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학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가들도. 여러분, 예술가들도요, 관찰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어떤 느낌을 딱 포착을 합니다. 직관을 얻어요. 근데 그것들을 모아요. 수집해요. 그리고 그걸 나름대로 아직은 정제되지 않은 애매모호하지만 무언가를 내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형상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메모든 습작이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작품에 옮길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인이기시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산에 대한 시를 쓰래요. 산에 대한 시, 식목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썼어요. 산에 대해서 식목일을 맞이해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보더니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주야,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주야, 시는 백이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네가 산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써버려요. 산과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썼어요. 한 페이지 원고 습자지 한 페이지 썼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빼기를 하죠. 꼭 있어야만 하는 것들은 남겨놓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거 다 빼래요. 뺐어요. 더 빼래요. 뺐어요. 더 빼요. 더 빼래요.
그래서 몇 문장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로 상을 받았어요. 교육감상을 받았어요. 그 시를 지금도 외워요. 네. 지금도 외워요. 그때 저는 뭐냐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평생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창작은 백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술가, 그 예술의 대가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백이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이라는 거예요. 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는 단순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추상은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상물의 그 실체의 또 다른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었죠. 이 과정이 새로운 것,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 여러분 애플 스마트폰을 발견한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잡스가 당신은 어떻게 스마트폰을 개발할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잡스가 스마트폰 하는 데 있어서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특허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없어요.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액정은 삼성 거고, 그렇죠? 그 CPU는 퀄컴 거고, 다 그렇잖아요. 네? 조합이잖아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잡스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저는 전화기를 뭐라고요? 전화기를 이 폰을 핸드폰을 뭐예요? 전화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컴퓨터로 봤습니다. 네. 소형 컴퓨터로 보는 순간 여러분 스마트폰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말은 많지만은 그 테슬라의 그 전기자동차 이거는 뭐라고요? 자동차가 아니라 뭐예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칠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스마트폰에 대한 그러한 열망, 욕구, 소비 욕구, 소유 욕구가 있었을까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있었겠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욕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그 욕구를 그가 간파를 했고, 그리고 핸드폰, 이 디지털 핸드폰이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럴 때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욕구가 부여되는 거예요. 줄 서서, 전날 줄 서서. 저도 그 애플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사고 싶었어요. 아니 그 성능도 모르고 그 가능성도 모르지만은 그것이 던지는 그 이슈가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가능해지게 됐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뭐가 가능해졌어요? 지구촌이라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죠? SNS라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국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세계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도 잡스가 위대하지만은 이 그 인류사적 어떤 의미에서 볼 때도 이 잡스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한 것만큼 위대한 발명을 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상화라는 것은요, 현실 속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현실 속으로 끌어오는 능력인 거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 어디서 키워지느냐? 어디서 키워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훈련을 예전에 받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거. 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리는 거. 네. 그리고 글 쓰는 거. 네. 그런 거.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죠? 그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그리고 쓰고 또 몸으로 표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추상화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걸 얕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서 내리라고 하면요, 뻔한 보고서예요.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 있는 것들, 그거 짜집기 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게 다 보여요.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장황하게 쓰지 말고 프리젠테이션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종이 한 장으로 그냥 숫자만 올려.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장황하지만 거기서 볼 거는 숫자밖에 없어. 보고되는 숫자밖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것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정리를 좀 하죠, 이제. 여러분, 현실이라는 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생각이라고 했죠. 누군가의 생각이 실현된 거다.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그죠? 이 현실인데,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추상의 총체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여기서 한 단계 진보한 단어예요. 자, 추상이 뭐라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체화한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 단순화한 것, 현실화한 것이 뭐예요? 모여서. 그것이 총체를 이룬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가, 우리의 현실이 추상의 총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런 시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 거하고 그냥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럴 때 그 사회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의 차이가 뭡니까? 인간심리학, 인간 개개인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 사회심리학,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추상의 총체인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돈이 돈을 번다고 얘기하지만은 혁신에 의해서 진짜 새로운 가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은 다 이거였어요.
그 원리, 그들이 이룬 성공, 업적도 다 그랬다는 거죠. 생각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기술이 아니에요. 네. 얼마나 기술을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학벌도 또 안 통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추상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관찰을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본 거를 기록하세요. 일기도 저는 그래요. 관찰장이라고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 스스로가 관찰자의 시각에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몇 문장 정도도 좋아요.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날 무엇을 관찰했는가. 관찰자의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나의 일상에 대해서,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찰자의 시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 모호해도 불확실해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간단한 메모도 좋고요, 뭐 포스트잇 쓰는 것도 좋고, 뭐 스케치를 하는 것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고요, 녹음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으세요. 그 모아놓은 잡동사니가 형상화예요. 형상이에요, 형상. 네, 형상. 네. 네. 그리고 이걸 계속,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거를 뭐예요, 여러분? 메모하고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계속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꼈던 그 느낌을, 그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거를 계속 그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형상화의 작업. 그리고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 그거를 어떻게 나의 현실 속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어떻게 나의 현실 속으로 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추상화할 것인가. 네. 이거를 계속 여러분 강구해 보십시오.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도 어떤 혁신이라는 거를,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그러한 그 깨달음, 발전, 네.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디진털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도 이겁니다. 그렇죠? 다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기존에 듣던 설교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럴 수밖에요. 네. 저는 다른 성경 해석 방식을 따릅니다. 그게 이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12단계, 13단계까지 있는데 그거 다 맞추시면요. 이제 우리는 교회 문 닫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네.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문학적 식견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그 훈련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의 것들까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끝나면 장사 미처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저는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새로운 아침이 눈을 딱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뭐 매일 보는 사람들, 또 매일 보는 주변이지만 그 사람들과 그 상황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겪게 되는 또 무수히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걸음을 뜰 때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본 말씀,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또 오늘은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어떠한 상황들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내가 처음 겪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참 별의별 또 사람들도 만나게 될 텐데, 그 앞에서 나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관계로 설정될 것인지, 나는 그것을 관찰하겠다. 그것을 생각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하고 구체화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겠다. 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아담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는 나갑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의 삶이 내가 달라지는 느낌.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겪게 되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내 생애의 최초의 날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추상화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본문에서 아담이 그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에 이름을 붙이는 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날마다 또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삶에, 작은 일상에서부터 새로운 경험에 이르기까지 생애 첫날인 것처럼 우린 이름을 붙이며 추상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